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돼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먹자 골목과 쇼핑몰, 주요 공원은 조금 전 6시가 되자 발길이 뚝 끊겼고 아예 2주간 휴전에 들어간 식당과 카페도 늘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해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한민국을 밝히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하늘의 앰뷸런스를 불리는 응급 의무 후송 헬기 메디온이 경기 포천 육군 항공대대 활주로에 불시착했습니다. 기장 등 탑승자 5명이 다쳤는데 군은 수리원 계열 헬기 전 기종 170여 대 운항을 중지했습니다.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급 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현직 검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중앙일간지 기자 등 언론인 2명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퍼드 브랜슨 벌진 그룹 회장이 첫 민간 우주 여행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브랜슨은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우주 비행선을 타고 날아올라 지구를 내려다보며 4분간 중력이 거의 없는 상태를 경험한 뒤에 귀환했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져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됐죠. 1시간 반 전부터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게 돼서인지 먹자 골목과 주요 공원에는 사람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도 거의 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됐고요. 멈춰선 대한민국의 현실에 문재인 대통령은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제가 주말임에도 신규 확진자는 1,100명. 이대로 가면 8월 중순에는 하루 2,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방역 당국은 전망했습니다. 먼저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작스럽게 4단계로 됐으니까 오늘 근무 때문에 나왔는데 조퇴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진짜 더 심각하지. 어제만 해도 좀 이제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벌써 점심부터 없잖아요. 수리 모델링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8월 중순에 2,300여 명까지 증가한 후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고 백신 접종 확대로 연결시키면서 기필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날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했고 식당 주인은 한숨을 내뱉었으며 대통령은 사과했습니다.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모임은 금지됐고 집회와 행사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도 친족을 제외한 일반인의 방문이 금지됐고 일부 수도권 골프장은 오후 6시 이후에도 2인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꼼수 영업을 홍보하다가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이미 예고됐었지만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00명, 엿새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약 3,000건 줄었지만 확진자 수는 224명 감소한 데 그쳐 양성률도 이틀 연속 6%대를 웃돌았습니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30%를 넘어 얼마나 많은 감염이 현재 진행 중인지 파악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특히 전파성이 강한 델타 변이 검출률이 한 달 만에 25%까지 치솟아 방역망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2주간 사회적 멈춤을 강화하는 것뿐입니다. 고강도 거리두기로 유행이 통제되면 8월 말부턴 하루 확진자가 600명대로 감소할 것이란 방역 당국의 말이 온종일 귓가에 울리는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멈춰선 수도권의 곳곳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이면 언제나 사람으로 붐볐던 서울 홍대거리 앞부터 가봅니다. 정태진 기자, 오늘 4단계 첫날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젊음의 거리, 서울 홍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홍대거리는 굉장히 한산합니다. 취재진이 같은 시각에 어제 이곳에 나왔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해도 확연히 인파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오히려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는 퇴근을 서두르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00명씩 나와서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좀 빨리 퇴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점심시간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취재진이 점심시간에 강남을 비롯한 서울 번화가를 중심으로 돌아봤는데요.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인 모임이 가능하지만 4단계 첫날 직장인들은 가급적 점심 식사 모임도 자제했습니다. 낮에는 붐비지 않을까 싶었지만 기업들이 출근 인원을 대폭 줄이면서 낮 식당가는 한산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포장을 해서 각자 독립된 공간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유례 없는 4단계 조치. 우선 2주 동안 일하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분도 많죠. 네, 평소 같으면 퇴근 후 3, 3호 모여서 저녁 시간을 즐겼을 직장인들은 오늘부터 적용될 4단계 조치를 두고 불편을 토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4단계 격상하면서 식당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었고 택시 이용 일반 운수 교통 이용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처럼 이제 저녁 6시 이후 택시도 업무상 퇴근을 함께하는 직장 동료가 아닌 경우 2인까지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고충은 더할 거 아니에요. 네, 수도권 전역이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안 그래도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3인 이상 집합금지가 되면서 매출이 솔직히 말해서 반의 반토막이 지금 거의 날 상황이거든요. 있던 예약도 다 취소되고. 이번 조치로 헬스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수도권 4단계 시행 첫날 사실상 모든 일상이 멈춰선 건데요.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공원도 등산로에도 사람의 발길은 뜸했고 수도권 어린이집은 전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외출 휴가를 나온 군인도 찾아보기 어려웠죠. 이번에는 서울 잠실 석천호수 광장에 나가 있는 박자은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이 있나요? 적나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석천호수는 아직 사람이 많긴 하지만 지난달부터 폐쇄가 돼서 일부 구간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이곳 말고도 서울 주요 공원이 폐쇄돼서 오는 25일까지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하루 종일 제가 서울 곳곳을 돌아보니 점심시간대 사람이 붐벼야 할 쇼핑몰은 한적했고 또 영화관 로비에는 관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피크닉 쪽으로 붐벼야 했을 서울 한강공원에도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시민들은 달라진 풍경을 어떻게 느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좀 놀랐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뭔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지키는구나, 방역수칙을. 그리고 네, 또 등산에도 규제가 생겼습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2인 이하로만 하산해야 하는데 등산객들에게도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봤었었는데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사람 거의 못 봤고 전망대에도 네, 사실상 야간엔 통행 금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걱정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네, 수도권 어린이집은 오늘부터 휴원에 들어갔고 경기 인천 지역 유치원과 학교는 오늘부터 또 서울은 모레부터 대부분 원격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이 코앞이라서 조기 방학이 다가온 셈인데 전면 원격 수업은 사실상 처음이다 보니 일부 선생님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매일 등교하던 1,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은 원격 수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더불어 맞벌이 부모님을 둔 자녀를 위해 세부 지침도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군부대에도 영향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국방부 지침도 오늘부터 25일까지 새로 적용되면서 모든 군부대에선 외출과 면회가 다시 통제되고요. 휴가는 전 부대 인원의 10% 이내로만 갈 수 있고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 따라 비수도권 거주자 위주로 5% 내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일상부터 학교, 군부대까지 사실상 올스톱이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단합으로 2주 후엔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석천호수에서 MBN 뉴스 박지원입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니 방역 수칙이 느슨한 비수도권으로 원정 모임을 가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수도권도 확진자 비율이 27%를 넘어섰죠. 꼼수를 부리는 이런 원정 손님들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긴급 격상하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천안의 한 술집입니다. 출입문에 수도권 원정객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거리에는 현수막까지 내걸렸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비교적 방역 수칙이 느슨한 충남 천안으로 원정으로는 풍선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집단 감염 우려도 있고 상권 자체가 뭐 서울 경기 것처럼 완전히 또 바닥으로 내려앉으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죠. 천안 유흥가 일대는 주말 밤만 되면 수도권에서 온 원정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선 원정 후기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부랴부랴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천안과 아산의 경우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음주나 취식을 금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피서객들은 더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방문자는 8만 2천 명, 정식 개장한 7월 첫 주보다 2만 2천 명 더 늘었습니다. 불안하지 그 수칙을 제대로 지켜주면 괜찮은데 그리 되나 그게 안 되는데. 강원도 인근의 골프장들도 수도권 손님들의 예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 틈새를 노린 일부 시민들의 지방 원정으로 감염 확산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오늘도 1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죠. 조금 전, 그러니까 6시까지 벌써 903명이 확진됐거든요.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유호정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정 0시부터 정부가 55세부터 59세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했는데 차질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예약 사이트가 또 먹통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예약을 시도하신 분들은 아예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거나 이런 화면을 마주하셨을 텐데요. 동시 접속자가 80만 명에 달하고 수십, 아니 수백 시간이 걸릴 거라고 뜨고 있습니다. 55세에서 59세 접종 대상자는 350여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된 겁니다. 네. 방역당국은 예상보다 많은 접속자가 몰렸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불편을 겪은 뒤였습니다. 이렇게 사전 예약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반복되는 건 실수가 아니라 무능력이라고까지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전 예약은 선착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중단된 건 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이번 예약은 31일까지 엿새간 예약을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네. 하루도 안 돼서 일시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백신 보유 물량이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추진단은 비밀 유지 협약으로 인해서 이들이 맞게 될 모더나 백신이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오늘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85만 명이 예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예약을 못한 대상자들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의 그 공급 상황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며칠 지연될 수 있습니다. 3분기 접종 대상자 중에서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3분기 내에 그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 대통령은 모더나 대표와 통화를 했다면서 2천만 명분을 들여올 거다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3분기부터 도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약속된 물량은 들어오지만 정확하게 언제 얼만큼 들어오는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번에 예약을 받은 50대 접종 대상자 수만큼의 물량은 확보한 뒤에 이 예약을 받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확진자가 연일 이렇게 1000명 이상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상 부족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중환자 병상에는 현재 긴급하게 의료진들이 재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환자 병상이 남아있고 이렇게 의료진들이 다시 배치되면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문제는 경증 환자의 생활치료센터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가 총 33곳이 있는데 어제까지 정원의 75.8%가 찬 상황입니다. 남은 자리는 1,600여 개인데요. 이 수백 명의 환자가 수도권에서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 병상은 금방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국은 경증 병상 5천여 개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가격리 치료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자가치료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이 돌봄이 필요한 어린 아이가 코로나19에 걸렸거나 아이를 돌봐야 하는 성인이 감염된 경우 집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 당국은 이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사실 델타 변이가 무섭게 퍼지는 전염력이 세기 때문에 무섭다는 말도 있겠지만은 그 증상이 콧물, 기침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괜찮다. 뭐 쉽게 말해서 무증상도 많고 일반 감기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경미하거나 무증상 환자가 많은 이유는 최근 확산세가 고령층이 아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 양상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해외 연구를 보면 델타 변이의 중증 진행률과 입원율은 오히려 2배 이상 높습니다. 이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입원율이 높다는 것은 폐렴으로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거죠, 바이러스에. 결국 이 말은 젊은 층은 경미하게 지나갈 수 있어도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에게는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건데요. 현재 70세에서 74세까지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만 158만 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잔여 백신 기회를 가장 먼저 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약조차 하지 않고 접종을 거부한 60에서 74세 고령층은 아직 이렇게 우선 접종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0세에서 74세의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전문가들께서는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셔서 이후에 접종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 그 조건도 강화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은 이 음성 확인서가 없어도 2주간 시설에 격리하는 조건으로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5일부터는 한국인도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이 어려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금요일 항공사들에게 음성 확인서가 없는 내국인의 탑승을 제한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아예 비행기에 탈 수조차 없는 겁니다. 예. 이 델타 변이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유입 감염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시작된 건데 어떤 후보가 등록일 첫날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을까요? 신재우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240일 앞두고 시작된 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일 첫날. 더불어민주당 본 경선에 오른 후보 중에선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차례로 등록 신청을 마쳤습니다. 오늘 다른 후보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한 5분.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여야 유력 후보 중 가장 먼저 등록을 신청했고 유승민 전 대표도 대리인을 통해 신청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일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직 도지사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사퇴 시기에 따라 등록 계획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기호와 토론회 발언 순서까지 확정하며 본 경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경선 연기가 없는 한 다음 달부터 11번의 권역별 순회 경선을 진행한 뒤 9월 초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2차례 컷오프 방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경선 룰과 일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대선 후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려면 기탁금의 20%인 6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그럼에도 대권 주자들은 왜 후보 등록을 서두를까요? 무소속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선관위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 비용 제한액의 5%인 25억 6,545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사정이 다른데요. 당내 경선에 참여하면 별도로 5%를 모집할 수 있어서 10%, 총 50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사직 사퇴 전에는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내 경선 참여용으로 5%만 모금이 가능하죠. 예비 후보로 등록한 대선 후보는 선거 사무소를 열고 10명 이내에 유급 선거 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고 홍보 현수막 게시는 물론 유선, 문자, 이메일 선거 운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죠. 코로나19 4단계에 맞춰서 경선 연기론이 또 민주당 내에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또다시 경선 연기론이 제기됐습니다. 박용진 의원 등 5명의 후보가 경선 연기를 요구하자 원칙대로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상황이라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도 당 지도부 판단에 맡기겠다며 한 걸음 물러섰는데 송영길 대표는 2주간 거리두기 성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선관위도 오늘 봉경선 후보 캠프와 첫 회의를 가졌는데 이후 매주 경선 일정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2주간의 4단계 거리두기 성과를 보고 경선 일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면 그 뒤에 하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의 검증 범위를 두고 후보 간 의견차도 벌어졌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무 관계도 없는 시절에 그 얘기는 사실은 그거는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역 아니냐. 이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재산 형성 과정과 학사 업무 의혹에 답을 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 가족이라도 검증에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한민국을 밝히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자신을 대안으로 보지 말아달라며 그냥 자기 자신 자체로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 8일 별세한 부친 고 최영석 예비역 대령의 사무제를 지내기 위해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최 전 원장은 고 백선엽 장군 묘소, 천안함,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차례로 참배한 뒤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따뜻한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선 정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를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고. 최 전 원장은 정식 대권 도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삼선 출신의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코로나19 4단계 격상으로 고통받는 서울의 한 자영업자 부부를 만나 고충을 들었습니다. 일단 2주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고 교통하죠. 근데 이게 많이 계속되면은 윤 전 총장은 방역 실패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한숨과 절규만 가득하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조금 전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 회동도 시작됐습니다. 정치권 얘기 노태현 기자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벌써 취임한 지 한 달이 됐더라고요. 지금은 어디서 만나고 있는 겁니까?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시간쯤 전인 오후 6시 반부터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지난 7일 치맥 회동을 하기로 했다가 코로나로 연기하고 오늘은 한정식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여야 대표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방도 가까운데 자주 뵈서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과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오늘 바빴더라고요. 중국 대사도 만났던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지난번에 왜 그 광주 연설에서 콩콩 민주화 연설 운동을 언급했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대표는 오후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홍콩 인권 문제 등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을 기대한다라고 말했고 싱 대사도 그런 정도 표현에 대해 공감한다라고 답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광주에서 열린 후보자 연설회에서 지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직접 참여했었다고 말하며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주고받았지만 서로 뼈 있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그 지지율 상승률이 아주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각각 여배우와 가족 관련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조사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8.1%를 기록해 29.9%의 윤 전 총장과 26.9%의 이 지사 뒤를 이었습니다. 앞선 두 후보가 지난주에 비해 각각 1.5%포인트, 3.4%포인트 하락하는 사이 이 전 대표는 5.9%포인트 대폭 상승한 건데요. 다 흡수했네요. 네. 이낙연 캠프 측은 토론회를 통해 이 전 대표의 안정감과 신뢰감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민주당 품격에 맞는 대통령 후보는 국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 답을 드리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애둘러 두 사람을 겨냥했습니다. 네, 후보들이 받고 있는 지지는 아무래도 여론조사도 있겠지만 그들이 모금하는 그 모금액, 후원금으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벌써 불이 붙었던데요, 경쟁이. 네, 맞습니다. 우선 후원금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 지사는 오늘 오후 SNS를 통해 1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으니 사흘 만인데요. 앞서 이 지사는 모금 하루 만에 9억 원이 넘게 모였다고 전하기도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하루 만에 8억 1,400만 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하루 만에 2억 2천만 원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각 후보들은 모금 규모와 속도만큼 소액 후원 비중을 강조했는데 이를 통해 바닥 민심이 자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얘기도 좀 해볼게요. 그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에 법적 분쟁이 있었을 때 뭐 1억 원을 들고 찾아갔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김건희 씨는 앞서 자신이 술집 접대부 출신이라는 엑스파일 소문에 대해서 한 언론을 통해 아니라고 해명을 했었죠. 네네. 인터뷰를 진행했던 전직 TV조선 기자 출신 이진동 발행인은 당시 김 씨가 모친의 법적 분쟁 핵심 증인인 법무사에게 1억 원을 들고 찾아간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1억을 들고 찾아간 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예. 단지 이제 용도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고 화해를 주선하려고 했다. 네, 이 전 기자는 또 김 씨가 설령 위증 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소송은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이 아니냐. 그런데 왜 들추려고 하느냐고 반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검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의 모해 위증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한 상황에서 이런 증언이 나온 것이라 파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부인에 대해 새벽 2, 3시까지 책을 읽곤 한다며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오늘 이런 보도에 대해 특별히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노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검사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언론인 2명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이 사건으로 입건된 인물만 벌써 7명이 됐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지 18일 만인 어제 이모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이 검사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수산물, 자녀 학원비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전 바꾼 것으로 확인된 이 검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묵비권을 행사 중인 김 씨의 휴대전화 속 정보를 파악 중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대가성 여부 규명이 수사의 핵심인 가운데 경찰은 이 검사의 재소환 여부도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언론인 2명도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이 중 한 명은 김 씨에게
이강덕 포항시장을 소개해준 인물로 현재까지 입건된 인물은 김 씨를 포함해 총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경찰은 김 씨가 사립대전 이사장 A씨와 이 검사의 골프 회동을 주선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를 무상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본인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죠. 사실 박 전 특검의 신분이 공직자인가, 그냥 사인인가에 따라서 청탁금지법, 뇌물죄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판단은 아주 중요합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이 권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공직자인지 여부를 판가름해달라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만 공무상 사인이면 공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만 법 적용을 받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에선 상반된 의견이 우세합니다. 국정농단 특검법 22조엔 특검은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고 검사 출신 법조인들도 특검은 변호사 일을 중지하고 공적 업무를 수행한 검사라며 공직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권익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유권 해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직자 판단과는 별개로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도 쟁점입니다. 김 씨로부터 차량을 소개한 변호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박 전 특검이 애초 김 씨가 차량을 제공한지 몰랐고 박 전 특검이 뒤늦게 알자마자 렌트비가 담긴 봉투를 전달하려고 했다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대전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해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아빠가 도주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먼저 붙잡힌 친엄마는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난 숨진 아이의 아빠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2시 40분쯤 모텔에 급습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버리고 잠적한 지 사흘 만입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아이의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땐 이미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당시 집에 있던 아이의 엄마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된 친모는 어느 정도 입을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인정을 한 거죠. 긍정도 그 정도 아니지만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거죠. 숨진 아이의 몸에선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친부에 대해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육군 의무 후송 헬기가 불시착해 탑승자 5명이 다쳤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가 난 수리온 계열 헬기의 운항을 모두 중단시키고 한 17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육군 항공부대 활주로에서 의무 후송 헬기 메디온이 착륙하는 도중 불시착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장과 부기장은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헬기에 타고 있던 군의관 등 3명도 다쳤습니다. 헬기는 환자를 태우기 위해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불시착했는데 동체와 꼬리 부분이 분리되는 등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사고가 난 헬기는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을 응급 환자 후송용으로 개발한 기종인데 수리온은 지난 2012년 전력화 이후 잦은 결함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해병대원 수리온인 마리논이 추락해 5명이 순직하기도 했습니다. 육군과 해병대는 사고 즉시 같은 기종인 메디온과 수리온, 마리논 170여 대의 운항을 중지시켰습니다. 또 육군 본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참가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이상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집단 패싸움입니다. 요즘 시국에 누가 패싸움을 합니까? 네, 바로 신사의 나라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잉글랜드 축구의 심장으로 불리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이탈리아와의 유로 2020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잉글랜드가 승부차기 끝에 패하자 경기장 내 복도에서 관중 간 집단 난투극이 발생한 겁니다. 영상을 보면 팬들이 섞여 욕설을 내뱉고 패싸움을 벌이고요. 경기장 복도에 깨진 유리병이 나뒹굴고 경기장 기물이 파손되기도 합니다. 네. 폭력으로 19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고 싸움에 가담한 축구팬 49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에서도 지고 매너에서도 진 겁니다. 경기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저 아주 나쁜 광적인 축구 관중들, 그러니까 훌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 문제가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잉글랜드는 이번 대회 4강에서 덴마크를 제압하고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올랐는데요. 네. 첫 우승에 대한 열망 때문인지 훌리건들은 이탈리아 선수단의 수면을 방해하려고 새벽에 폭죽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러요? 네, 또 경기 전부터 런던 중심가와 웸블리 스타디움 주변에 몰려들어 맥주잔을 공중에 던지거나 거리, 신호등에 올라간 뒤 뛰어내리는 등 그야말로 광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결승에서 패하자 분풀이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영국 매체 더 선이 경기장 내에서 훌리건들 간 싸움으로 우리는 스스로의 축제를 망쳤다고 보도할 정도로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입니다. 예, 말씀하신 신사의 나라가 아니라 폭력배 나라라고 불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베이징 물 난리입니다. 베이징이 원래 강수량이 좀 적은 곳 아닙니까? 건조한 도시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베이징인데 강풍과 폭우로 학교와 관광지가 폐쇄되고 항공편 수백 편이 결항됐습니다. 홍수로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심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택가 상가가 물에 잠겼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만리장성을 비롯한 인기 관광지도 폐쇄됐습니다. 네. 베이징 재난당국은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9년 전인 2012년에도 폭우로 이재민 190만 명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나 연평균 강수량이 600mm에 그쳐 이후에도 배수와 하수처리 용량을 여유 있게 확충하지 않았는지 이처럼 단기간 폭우가 발생했는데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물난리는 비단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네, 다음 키워드. 네 번째 긴급 사태입니다. 긴급이 4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입니까? 네, 올림픽 개막을 11일 앞둔 일본 도쿄 이야기입니다. 예. 도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2일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결국 네 번째 긴급 사태를 선포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6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 4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인데 올림픽 폐막식이 다음 달 8일이니까 대회 전체가 긴급 사태가 발효된 가운데 진행되게 됐습니다. 무관중 경기에 긴급 사태까지 발효되면서 일본 경제는 큰 손실이 예상되는데요. 다이이치 생명연구소의 니가마 도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도쿄도와 오키나와현 긴급 사태 결정으로 약 12조 4,800억 원의 민간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소비 손실로 인해 감소한 일본 GDP가 약 12조 원에 이르고 향후 3개월 이내 실업자 수는 5만 5천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29개 종목에 354명이 출전을 하잖아요. 코로나 조심해서 열심히 싸우고 돌아와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뭡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 중국 찬양입니다. 중국 사람이 중국 찬양하는 거는 당연한 일일 테고 네. 누구 얘기입니까? 네, 대표적인 친중파로 알려진 홍콩의 배우 썽룡, 즉 청룽입니다. 청룽은 지난 1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맞아 열린 영화인 심포지엄에서 공산당은 정말 위대하다. 당은 100년도 안 돼 수십 년 만에 약속한 것을 실현할 것이라며 나도 공산당 당원이 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룽은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 때는 이들을 지지하는 콘서트를 열기도 했지만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친중으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내 반중국 인사를 중국으로 송환해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지지 의사를 밝히고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의 수호자라며 시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에서 굉장히 사랑 많이 받은 배우잖아요. 홍콩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 도심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헬기까지 동원된 진화 덕에 4시간 만에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주택가 한복판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오릅니다. 가까이 보니 시뻘건 불꽃이 보이고 소방관이 연방 물을 뿌립니다. 관할 소방서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로도 여의치 않자 소방 헬기가 도심에 등장합니다. 내부에서는 펑 터지는 폭발음이 들립니다.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가구 공장 등 인근 업체 2곳과 주택 한 곳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화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진입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었고 또 인접 건물로 이렇게 화재가 조금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장비가 일부 잔해를 드러낸 후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서 불이 난 데다가 창고 내부에 부탄가스 등 인화물질이 많아 자칫 큰 사고로 번질 뻔했습니다. 보통 방은 문제가 얼마 안 됐어요. 화장지 있지, 뭐 있지, 맞추면 있는 물건이 다 있어요. 불탄 주택은 사무실로 사용해 다행히 내부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대낮에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한 남성이 5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강도를 제일 먼저 발견한 교통경찰관의 기지덕이었죠. 첫 마디가 선생님 과속 위반하셨습니다 였거든요.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녕군의 한 편의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차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주문한 담배를 꺼내려 직원이 등을 보이자 이 남성은 흉기를 든 강도로 돌변합니다. 겁에 질린 종업원이 현금 13만 원을 꺼내주자 급하게 편의점을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도주극은 인근 도시인 경남 창원으로 들어서자마자 끝나고 맙니다. 피의자는 편의점에서 30km 떨어진 이곳 도로에서 범행 발생 50분 만에 검거됐습니다. CCTV를 통해 범행 차량과 도주로를 확인한 경찰의 조용한 추격전 덕분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경찰 사이카는 과속 단속이라며 피의자를 안심시켰습니다. 큰 위험이 따를 것 같아서 제가 사이카를 가로막고 자연스럽게 그냥 법 위반 내용으로 단속을 했어요. 차에 내린 거 보니까 손에 흉기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사이 형사기동대와 순찰차가 주의를 포위하면서 대낮 편의점 강도의 도주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질수록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로봇은 이미 코로나19 방역의 중심이 됐고 끼고 있으면 자동으로 내 맥박과 혈압이 전달돼 비대면 점검이 가능한 병원 반지까지 발전이 끝이 없습니다. 세상 돋보기에서 장명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초등학생 키만한 로봇이 입구 게이트 통로 카펫을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미리 입력해둔 구간을 시간에 따라 소독하는 건데 이달 초 처음 도입됐습니다. 비행기 착륙 일정에 맞춰 해당 장소까지 이동해 방역 지침을 안내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방역 안내 로봇입니다. 공항 이용객들이 고열이 있거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경고음이 나옵니다. Please, wear face mask. Please, wear face mask. 방역 로봇 도입으로 인해서 공항 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방역 대응이 가능해졌고 인천공항의 스마트 방역 인프라가 한층 더 강화된 것을. 일상생활 속 방역도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달 시장에 맞춰 한 업체는 배달통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칫솔 소독기 등에 널리 쓰이는 UVA LED 기술을 오토바이 배달통에 접목해 배달 간 일어날 수 있는 전염을 차단합니다. 양산이 빠르고 매우 경제적이라
우리 사회에 보다 빠르게 안심할 수 있는 택배 및 음식 배달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최일선에 있는 대형 병원들은 스마트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스마트링이나 체온 패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바깥의 의료진이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입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신체 변화 신호를 잡아 전해주는 통합 관제센터도 생겼습니다.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를 대처하는 우리의 방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영화 속에서만 봐오던 우주 여행이 현실이 됐죠. 71세 영국 버진 그룹의 리차드 브랜슨 회장이 처음으로 민간 우주여행 시험 비행에 성공한 건데 우주 관광 전쟁, 일명 스타워즈가 시작된 셈입니다. 대중화는 언제쯤,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신혜진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활지로에서 힘차게 날아오른 영국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선 유니티. 상공에서 모선과 성공적으로 분리합니다. 3, 2, 1, release, release, release. Clean release. 비행선은 마하 3의 속도로 고도 88.5km 우주 가장자리에 다다랐습니다. 민간 우주 관광 시범 비행의 첫 주인공은 7순을 넘긴 영국의 억만장자 버진 갤럭틱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과 조종사를 포함한 6명. It's a child with a dream, looking up to the stars. Now I'm an adult in a spaceship with lots of other wonderful adults looking down to our beautiful, beautiful Earth. 탑승자들은 1시간가량 소요된 비행에서 푸른 지구를 바라보며 약 4분간 중력이 거의 없는 미세 중력을 경험한 뒤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내년 출발을 목표로 한 탑승권을 이미 600여 명에게 1인당 25만 달러, 약 2억 8천만 원에 예약 판매했는데 앞으로 10년 이내 4만 달러, 4,500만 원까지 비용을 낮춰 우주 여행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입니다. Make space more accessible to all, and we want to turn the next generation of dreamers into the astronauts of today and tomorrow. 다른 억만장자들 사이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오는 20일 자신이 세운 블루 오리진 우주선에 몸을 실을 예정입니다. 베이조스는 고도 100km, 대기권과 우주의 경계선인 카르만 라인까지 날아오를 것이라며 브랜슨의 비행보다 높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도 9월 스페이스X에 민간인 4명을 태워 지구를 공전하는 궤도에 올려보낼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우주 여행의 문이 열렸다고 말하면서도 높은 비용과 안전 문제 등으로 대중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분석합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부모님이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국적 불명 상태로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 국내에 무려 2만 명이나 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으니 생각은 한국인이나 다름이 없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 성인이 되면 바로 추방당해야 합니다. 박기원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21살 남성 A씨에겐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다 보니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국적을 물려받지도 못한 A씨는 어린 시절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불렸습니다. 축구 선수라는 꿈도 국적에 가로막혔습니다. 축구단에서 3번 들어왔었고 제가. 근데 제 신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룰 수도 없는 거고 그림의 떡이에요. A씨와 비슷한 처지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숫자는 대략 2만 명. 신분이 이렇다 보니 은행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체류 자격이 없이 거주하는데 본인의 잘못은 사실 전혀 없는데요. 그럼에도 아동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이런 권리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야 하고. 그나마 성인이 되기 전까진 국내 체류가 허용되지만 성인이 되면 강제 퇴거 대상이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숨어 지내야 하는 신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그런 부분을 저 생각을 안 했어요. 문제 없겠죠. 왜냐면 한국 사람이니까. 왜 내가 이제
금지퇴거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인권위 권고로 법무부가 올해 4월 미등록 이주아동 출신 성인들도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여간에선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가지의 조건, 거기에다가 부모들이 불법 체류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범칙금을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정책에서 누락되는 아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법무부는 최대 500명 정도의 아동이 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는 전체 미등록 이주 아동의 2.5%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유령처럼 살아야 하는 미등록 이주 아동. 법과 현실의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대통령에게 날카롭게 지저댈 용기가 없다면 당장 사임하라. 지난 6월 말 착고한 럼스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이 생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의원 등 오랜 정치 생활을 바탕으로 낸 책 대통령 참모학에서 밝힌 첫 번째 규칙입니다. 요즘 이 규칙을 생각나게 하는 우리 정치권에서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가 있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문 대통령은 지킬 수도 없고 성공시킬 수도 없다. 바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야당 정치인의 흔한 여당 비판 같은 이 말을 다른 이도 아닌 여당 대표가, 그것도 자신이 속한 당의 핵심 세력을 저격하면서 한 말입니다. 또 내로남불, 조국 사태, 성추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과했고, 지난주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를 개통시키고 포항제철을 만든 건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칭찬을 하기도 했죠. 물론 중도 확장을 위한 계산된 행보, 차차기 대권을 위한 것, 잦은 말실수 등 곱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 그의 셀프 비판과 상대편 칭찬엔 신선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적이라도 옳은 건 칭찬해주고 내 허물은 사과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도 말이죠.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치권은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상대방의 지적이나 말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터부시해왔습니다. 오죽하면 내 쪽에서 세운 공직자인데도 나와 반하는 행동이나 말을 했다고 적으로 몰고, 그래서 그 공직자가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겠습니까?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more than this I did. 프랑크 시나트라는 자신이 부른 노래 마이웨이 그대로 자기 방식대로 의연하게 생을 살다가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직 않았다는 묘비명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마이웨이를 외치며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송영길의 반란이었습니다. 오늘 낮 전국이 말 그대로 찜통이었죠.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엔 올해 첫 열대야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프리카로 유명한 대구의 한 번화가. 따가운 햇볕에 양산을 쓰고 아이스 커피로 목을 축이는 시민들을 여럿 찾아볼 수 있습니다. 되게 덥다고 했는데 진짜 나오니까 너무 습하고 덥고 그래서 마스크에 땀도 자꾸 차고. 폭염의 기세는 서울도 다를 바 없습니다.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습도까지 머금은 찜통더위를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기록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엔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경기 의왕이 35.9도로 가장 높은 관측값을 기록했고 나머지 지역 역시 올여름 최고 기온 값을 경신했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밤에도 무더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밤에도 남쪽으로부터 고온의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25도 이상의 열기가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송 대표와 이 대표가 오늘 여의도에서 만찬 회동 뒤 이렇게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고 수석 대변인은 두 대표께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데 공감대를 이루신 것 같다며 지급 시기는 방역이 좀 안정될 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4차 대유행에 들어간 코로나19가 프로스포츠도 집어삼켰습니다. 선수 5명이 확진된 프로야구가 초유의 리그 중단을 결정했고 프로축구 성남의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김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NC에서 시작된 프로야구의 코로나19 확산은 다행히 NC 3명, 두산 2명 확진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거리 두기가 4단계로 확대되고 선수단 내 광범위한 밀접촉으로 두 팀이 엔트리 구성도 어려워지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KBO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내일부터 4주간 리그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도쿄올림픽 휴식기가 예정돼 있어 실질적인 중단은 18일까지 엿새뿐이라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이번에 수년되는 모든 경기는 향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모두 정상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개막을 늦추고도 완주했던 프로야구가 질병으로 리그 중단 사태를 맞은 건 40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방역에 허점을 노출한 두 팀이 2군 선수들을 활용해 경기해도 되는데 굳이 리그를 중단해야 하느냐는 비난 여론도 높습니다. 어제 코치 한 명이 확진 판정받았던 프로축구 성남FC에서는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2주간 성남 경기 연기 등 일정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등번호 23번을 달면 모두 마이클 조던이 되는 걸까요? NBA 챔피언 결정 3차전에서 나온 피닉스 선즈 23번 카메룬 존슨 선수의 에어 덩크, 오늘의 핫 클립입니다. 찜통더위가 대단합니다. 오늘 비공식 기록으로 경기도 의왕은 한낮에 35.9도까지 올라섰고요. 서울 강북도 34.5도, 대구도 34도를 웃돌았습니다. 올 들어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된 곳이 많았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더위에 대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25도 안팎을 가리키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고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는 데다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외출도 어려운 시점에 더욱 피해가 클 수 있겠고요.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또한 건강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한낮 기온 서울 33도, 순천과 청주, 대전 34도까지 치솟겠고요. 남부지방의 경우에도 대구가 한낮에 35도를 기록하며 매우 뜨겁겠습니다. 한편 영남 지역을 따라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강릉의 한낮 기온 33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